안녕하셨습니까? 다시 뵙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파고들면서 과연 그것이 그러했던가 하고 아마 여러분이 좀 깜짝 놀라실 그런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현병입니다. 조현병 하면 젊으신 분들도 생소하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은 정말 생소한 새로운 병명입니다. 하지만 본래는 정신분열증의 새로운 병명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분열증, 영어로 말하면 스키조프레니아, 이것이 아주 적지 않은 그 발병의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면 100명에 한 사람꼴로 이런 조현병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정신과 병원에서도 25%,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이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자기의 전문 직업에서 수고하시는 분, 또 뭐 여러 가지로 하시는 분도 전에 알았던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약을 잘 사용하심으로써 현상 유지를 하면서 지내면서 늘 그런 것들을 감추고, 또 할머니나 어머니들께서는 자녀들이 그러한 문제로 잠깐 고생하고 지나갔지만 다행히도 잠깐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감추어 말을 안 하셔서 그렇지, 왜냐하면 100명에 한 사람꼴로 발병률을 갖고 있다. 그리고 1%다. 100명이면 한 사람은 이런 병력을 갖고 있다. 굉장히 빈도가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신병 중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옛날보다는 아주 좋은 약이 나왔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면 어떤 증세를 가지면서 발병을 하느냐? 예를 들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환청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분명히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이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데서 얘기를 하고 있지, 이 현실에 맞는 그런 얘기를 주고받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며, 또 환시가 있습니다. 눈에 뭐가 실제로 그 사람에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막 피하면서 여기 피하라고, 여기 지금 예를 들면 폭탄이 터진다는 등, 뭐 여기 지금 위험물이 있다는 등, 여기 웅덩이가 있다는 등 하면서 그 환시, 그 사람은 분명히 보고 있지만 다른 건강한 사람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닌, 현실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언어가 아주 혼란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숏 메모리, 짧은 기억이 도무지 그 회로를 통해서 전달되고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짧은 기억이라는 건 임시기억입니다. 뭐 오늘 당장 지금 몇 분 전에 들은 얘기라든가 해야 하는 사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요 2, 3일 전 요 근자에 있는 이런 그 숏 메모리가 이 회로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레지스터, 기록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이 대단히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병리 학적으로 파고든다면은요, 사람이 이렇게 우리 뇌가 호두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호두가 두 쪽이 있듯이 우리 뇌도
바른 쪽 왼쪽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쪽에가 왼쪽과 전기적으로 그 모든 것이 교환이 되면서 그 회로를 타고 저장이 되고 또 기록이 발표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의 혼란이 오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도무지 앞뒤가 안 맞고 아니 조금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또 이건 또 뭐고 엊그제는 이랬는데 아니 오늘은 또 왜 이렇게 하고 이런 그 혼란한 상태를 가족에게 줍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에게 옵니다. 남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10대 후반기 그러니까는 late teenager 기간은 17, 18, 19 이런 그 10대 후반기에서 20대에 많이 발병을 하고 여자는 20대에서 30대에 많이 발병을 하며 어린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얘가 집중력이 없습니다. 얘는 선생님 시간에 선생님 말하고 같이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완전히 동떨어진 데서 다른 세계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웃기도 하고 뭐 혼자 그렇게 하고 전혀 선생님하고는 이거 하지 않는 그 learning deficit 뭘 배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고요. 어린아이들에게 무어증이라고 있죠. 오티즘. 이것도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이 조현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로 검사를 다 해보면요. 아직 스캔 같은 거를 해보면은 뇌의 상황은 초기에는 아무 일이 없는데 말기에는 완전히 한쪽 뇌가 훨씬 적어진다든가 그런 그 뇌의 병변이 진행되고 뇌의 신진대사에 문제가 처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의 균형이 깨어져 있고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 이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신경과 신경이 서로 무선 전신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약이 좋아서 약을 먹으면은 모든 증세가 호전이 되면서 일단 꽤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에서 근치를 못하며 현대의학에서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에 관심을 짙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집착을 해서 연구를 하고 한 것에 보면은 벌써 1980년도에서부터 여기저기서 많은 그 연구 발표와 아직도 리서치가 좀 집중적으로 깊이 연구되어지고 발표되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며 또 그런 것을 준해서 치료에 임할 때에 호전되며 재발이 없고 그러나 다시 생활 습관을 옛날로 돌아가면은 재발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는 무엇들이 있는지 우리 조금 생각을 같이 조아려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이 우리가 먹은 음식에 특히 단백질이 불완전 소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장에서 흡수가 되었을 경우에 단백질 음식을 먹은 후에 혈액 중에 펩타이드라고 완전 소화가 되지 않은 단백질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간이 좀 경과한 후에는 거기에 대항하는 IgG 항체라든가 IgA 항체라든가 이런 독특한 항체가 몸에서 정상인보다 더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우유에도 예외 없이 단백질이 있죠. 그런데 이 단백질이 그 아기가 무슨 일인지 처리를 못했을 경우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소젖에 있는 단백질을 전혀 처리 못하기 때문에 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펩타이드는 뭐냐? 단백질이 완전 소화가 되면 아미노산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이 아미노산이 되지 않고 2개의 아미노산이나 3개의 아미노산이 서로 엉겨 붙어 있고 완전히 그것을 소화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다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2개의 아미노산이 서로 붙어 있어도 그거는 펩타이드입니다. 이 펩타이드는 우리 몸에 적지 아니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불완전 소화가 된 것이 소장의 벽이 경계막이 허술하기 때문에 그를 통과해서 혈류로 들어가면은 혈류에서도 여러 가지 간이나 폐나 이런 신장이나 피부나 배설하는 여러 데를 통과하지만 그래도 뇌까지 가서 뇌의 경계막은 하나가 아닙니다. 소장에서는 막 하나만 통과하면은 흡수가 되지만 뇌에서는 경계막이 3개를 통과해야만 뇌세포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 통과해서 뇌세포를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 고귀한 세포가 볼 적에는 이거는 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체, 항원에 대한 항체 반응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IgG라든가 IgA의 항체가 높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서는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에게서 이런 조현병이 빈번히 발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태어난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형성이 될 때부터 모든 세포막이 건강한 세포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고, 또 추운 곳에서 이렇게 마이그레이트 이동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피부가 유난히 까만 사람은 이 태양빛에 노출이 돼도 자기의 콜레스테롤이 바이타민 D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타민 D 부족증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분. 그 다음에 이상한 것을 늘 발견하고는 했는데요. 이 조현병 환자에게서는요, 피가 굉장히 걸쭉하고, 그러니까 피가 걸쭉하니까 뭐만큼 걸쭉하냐 하면은요, 우리가 참기름을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하면은 룸 템퍼레이처 꺼내 놓으면은 처음에는 꼭 토종꿀처럼 막 뻑뻑하게 엉겨 있는데 이제 룸 템퍼레이처 사르르 녹는 거를 여러분 보시죠? 그와 같이 되어 있어서 참 이상하다. 그리고는 또 혈액을 보면은요, 빨간 피톨이 많고, 그 다음에 이 혈청 중에 영양소가 많고 노폐물과 독성분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특히 심장과 암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에서 1981년에 잡지에다가 이거를 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는 아직 잘
판명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그게 그래서 그렇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치료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모두 다 덮고 이것이 집안에 흐릅니다. 어떤 집안에는 유난히 부모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있는가 하면 또 자손 대해서 또 손자 손녀 대해서 또 이렇게 있어서 분명히 가족의 그것을 통해서 유전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체질에 관한 문제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숨겨두고 지나기 때문에 그렇지 이 상당히 아주 심한 정신병 중에 하나인데 그걸 갖고도 또 잘 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폐인이 돼서 정신과 병원에서 거의 일생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두가 다 쉬쉬쉬쉬 해서 그렇지 굉장히 이 의료계에서 일을 하지 않는 분도 환자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치료를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로 식이요법이 상당히 성공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오뚜기 식이요법 상담소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이 이상한 모두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현병이 많이 있고 음식을 정갈하게 먹는 사람에게 별로 그런 게 없는 것을 알고 식이요법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돕고 있는 것이 거기에 하나가 뜨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의과대학이 어거스타 조지아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요. 세포막의 지방이 이 조현병 환자에게는 포화지방이 많이 있고 이 세포막이 비정상적인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태아의 뇌세포가 태아에서 형성될 때부터 비정상적인 것을 알게 되었고 흰 피톨의 막, 빨간 피톨의 막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검사실에서 배양을 한 피부세포의 우리의 이름 피부세포의 막 그것도 지방의 한 면을 놓고 연구할 때 비정상적이며 어른의 뇌세포의 신경세포의 막도 지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비정상적인 세포막을 놓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태아 시절부터 자라오면서 살아올 때에 세포막이 필수 지방산으로 오메가3와 오메가6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서 인지질 그러니까 포스포러스 리피드라는 것이 한쪽은 전기가 통하고 한쪽은 전기가 안 통하며 한쪽은 물을 물 한쪽은 친물 아니고 물을 거부하는 이런 것으로 쫙 그 모든 막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쪽은 물을 좋아하는가 하면은 한쪽은 물을 거부합니다. 왜?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은 정기적으로 차지가 되어 있는가 하면 한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장에서도 중간에 있는 공장의
점막 상피 세포의 막, 또 우리의 뇌의 그 배리어로 되어 있는 그 막, 모든 이 빨간 피털, 흰 피털, 모든 세포는 유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이나 아니나 다 막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엄격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하나의 세포를 놓고 이 세포막과 그 안에 올게넬, 소 장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생명의 장기로서는 5개가 있음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세포 하나 속에는 여러 가지의 소 장기들이 있어서 요 세포 하나하나가 자급자족을 하며, 모든 세포 종류가 여러 가지의 세포가 있지만 그 세포막이 무슨 물질로 형성되어 있느냐와 이 조현병과는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당의 신진대사입니다. 이상하게 이 조현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는요, 저혈당으로 고생하는 분이 아주 많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저혈당도 얼만큼 떨어지느냐 하면 40 정도 떨어지면은, 조금 더 떨어지면 생명이 경각간에 붙어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올라가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당뇨는 아직 진단을 받아서 아니지만 지방이 많은 음식, 그것도 동물성 포화지방, 그 다음에 당이 많은 이 슈가, 하이 슈가 다이어트, 이런 거를 마음대로 노출하고 살기 때문에, 그 오뚜기 식이요법 상담소에서 그 여자분이 리서치한 거에 의하면은요, 이 그 편의점을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 집의 자녀들이 마음대로 아침에도 일어나면은 그냥 과자 부시래기 먹고 학교 가고 과자 부시래기를 마음대로 먹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가장 문제가 많아서 자기는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차관 건강에 좋은 채소 음식을 추천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모두 어려운 문제들이 호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뜻이 있고 참 훌륭한 분이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치료에 있어서는요, 식이요법입니다. 그러니까는 필수 지방산이 많은 음식으로, 그리고 이 글루텐이 없는 음식으로, 그 다음에 우유에 이 소우유로 만든 음식이나 치즈나 모든 우유 계통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런 거를 싹 다 제거하는 카우스 밀크 프리 다이어트. 그 다음에 글루텐, 그러니까는 밀, 보리, 귀리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그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을 없는 그런 음식을 먹였더니 굉장히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다가 검사를 해봤을 때에 이 장 투과성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것을 두 종류의 질병이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서 대단히 선택적으로 많이 발견됐습니다. 하나는 조현병,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이죠. 하나는 무어증, 오티즘.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런 글루텐 프리, 밀크 프리 다이어트를 했을 때에 경과가 아주 좋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맹가니즈, 그 다음에 비타민 B3, 비타민 B6, 다이아민, 비타민 B1, 이런 것들을 바이타민 E하고 또 필수 지방산이 많은 달맞이 꽃 기름이나 또 징크하고 망가니즈는 중성 광물질이죠. 이런 것들을 보충하면서 치료했을 때에 순수한 채식을 하며 소식을 하며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했을 때에 굉장히 호전이 되는 것을 보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은 퇴원을 하게 되었고,
자기 전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고 이러한 획기적인 좋은 결과를 많이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많이 있는 필수 지방산 중에서 아마씨 기름, 호두 기름 이런 것들을 보조식품으로 또는 실제로 씨앗이나 넛에 있는 것을 적재적소에 꾸준히 사용했을 때에 특히 아마씨 기름을 사용했을 때에 2, 3주 안에 호전 반응을 보였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마씨 기름은요. 이외에도 무어증이나 조현병 외에도 우울증 그리고 이런 learning disability 그 자랄 때에 그 집중력 부족으로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대단히 좋았고 머리에 그 댄드러프 이 버짐 같은 그런 것이 많이 생기는 거 있죠. 댄드러프요. 그런 것도 없어졌고 이 피부가 유난히 거칠고 드라이 스킨, 건조성 피부에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이명, 귀에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것도 호전되었고 아주 그렇게 만성으로 패티그, 피곤증에 걸린 사람도 좋아졌고 그러니까는 이 필수 지방산은 우리 몸에 세포막을 모든 세포막을 형성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지방인데 이것은 음식물로 들어와야 되고 그 자리를 동물성 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로 인하여 그럼 안 되고 고단백질 식이요법은 대단히 해로운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그만큼 그 단백질을 먹었을 때에 소화를 완전히 시킬 수 있는 위에서 분비되는 펩신이라든가 펩시노젠이죠. 펩시노젠이 분비하면 펩신이 되지만 펩신 그 다음에 췌장에서 분비하는 트립신 프로티아제 이런 것들이 그거를 완전 소화를 시킬 만큼 효소가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단백질 식이는 대단히 해롭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에 있어서 아주 그 짧은 그 음식은 굉장한 유익을 했는데 그저 길어야 한 닷새 정도 그다음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금식한다든가 뭐 하면서 굉장히 소식을 할 수 있도록 할 때에 일반적으로 모든 증세가 호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외에는 매일같이 daily hot bath 매일같이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을 일주일에 닷새를 하는데 그 얼굴과 목과 이마에는 찬물 수건을 대면서 그리고 다 마쳤을 적에는 미지근한 물 한 97도 정도 그렇게 미지근한 물에서 오래 있어도 좋고 적당히 몸을 좀 식힌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일주일에 5번씩 3주를 꾸준히 했을 적에 굉장히 그 뇌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좋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사지 한 30분씩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한 3주 동안 하면은 좋은데요. 해줄 사람이 없으면 옥시지네이터 마사저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발목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자동적으로 해주는 그런 마사지 기계가 굉장히 효과를 보았고요. 약초로 쓰는 징코 빌로바 그 다음에는 이런 그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는요. 카퍼하고 아연 이 철분이 너무 혈액 중에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과 활성탄을 사용하고 크로렐라나 스피루리나나 세티로넬라라는 그런 이 허브티가 있죠. 그거를 지혜롭게 사용하면은 그
과잉된 것이 정상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이 비정상은 아니지만 바텀 보더라인으로 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리를 해야지 되고요. 좌우간 제일로 식이요법을 하되 글루틴 프리 다이어트, 밀크, 카우스 밀크 프리 다이어트를 하면서 글루틴 프리 다이어트는 그럼 어떤 곡식을 먹어야 하느냐? 밀은 안 되고요. 밀은 글루틴이 많으니까. 밀렛, 좁쌀, 현미, 옥수수, 팝콘, 퀴노아. 요즘 퀴노아가 꽤 그 샐러드를 해먹고 아주 유행하죠. 그 다음에 와일드 라이스, 벅위트, 모밀이죠. 이 모밀은 곡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씨앗 종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글루텐을 피하면서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좋아졌을 적에는 가벼운 것, 예를 들면 오트밀에는 아주 글루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처리해내는 것을 우리가 환자들 중에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프 다이어트, 제가 그 그레이프 큐어라는 거에서 이 포도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포도요법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한 달 후에 식이요법을 하며, 이런 분들은 꼭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말씀드립니다. 이 textured vegetable protein이라고 TVP라고 이 밀에 있는 글루틴이나 메주콩에 있는 단백질을 걷어가지고 처리해서 밀고기를 만든 그런 것이 마른 고기처럼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잡수시면 안 되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린 다이엇이라고요. 모든 이 푸른 야채 종류의 그것을 또 그것만 식사하는 그런 식이요법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이요법도 철저히 하지만 운동을 적어도 활보를 하루에 3마일 정도를 하실 수 있도록 일주일에 닷새, 적어도 3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밤에 숙면을 하게 되고 아주 생활 습관을 획기적으로 바꾸시면은 근본 치료가 되는 이 무서운 정신병이, 조현병이 근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안 해보시겠습니까? 꼭 해보시고 여러분 몸이 어떤 결과를 수확하는지 그 좋은 결과를 수확하는 놀라운 하늘이 허락하신 축복의 대상들이 되셔 주시기를 바랍니다.